네, 러시아 제재가 시작하면서 그 첼시 구단주부터 KGB 동료까지 푸틴의 동료겠죠. 재산 절반 날린 러시아 재벌들. 그래서 이분이 첼시 구단주 아브라모비치인데 3월 초에 첼시를 판다고 결정을 했고, 지난주에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에서 미국의 오크트리 자산관리사인 오크트리가 첼시 인수전을 준비한다는 기사를 봤었어요. LA에서 그 하워드 마크스가 운영하는 한 200조 원, 200조 원을 굴리는 자산 운영사인데 단독 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제가 알기로는 오크트리가 유럽에 있는 구단들의 투자도 하고 막 그래요. 프랑스 2부 리그도 오크트리가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워드 막스가 쓴 메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내 이메일에서 하워드 막스의 메모를 보면 가장 먼저 열어서 읽는다. 나는 항상 무언가를 배운다. 이게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엄청 호평을 한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분을 말씀드리면 하여튼 돈이 많아요. 평생 투자자만 해왔던 사람이고 91년부터인가 메모를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 그냥 이 세상 돌아가는 생각? 그런 거에 대해서 쓰게 됐는데, 최근에 이번 주에 나온 메모를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리고자 해요. 아무 데서도 못 구하는 그런 메모일 거예요. 3월 23일 작성된 거고요. 하워드 막스가 썼죠. 펜줄럼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 이분이 펜줄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게 행복한 중심 센터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펜줄럼은 단지 투자만이 아니라 심리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것의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한 최고의 은유라고 생각. 그래서 이분은 이 펜줄럼을 엄청나게 많이 메타포로 많이 사용을 해요. 은유로. 자기 그 메모를 쓸 때. 그래서 주식시장도 이렇게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엔 이 중간값으로 계속 다 결국에는 돌아온다는 그런, 이 사람은 그걸 굉장히 믿어요. 주식시장에는 말고 지금 국제 정세에 대해서 대입을 해서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제가 설명한 거 들으면은 지금 한 30년 동안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정말 아주 깨알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되게 좋은 썸머리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두 파트로 나눠져요. 일단 첫 번째 파트는 에너지 이야기를 해요. 러시아의 비양심적인 행동에 대해 처벌하려는 열망,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이겠죠. 유럽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러시아는 유럽 석유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가스 수입의 45%를 담당하고 석탄의 거의 절반을 공급 중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동유럽 발트 3국 유럽 연합에 속한 이 나라들이랑 지금 독일, 벨기에 이 나라들이 좀 이렇게 충돌하고 있어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제재에 되게 소극적이죠. 러시아산 원유 가스 수입 금지 제재 미국과 유럽도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미국은 지금 그 러시아산 뭐 원유를 수입 안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유럽은 지금 그렇게 발표를 못 했죠. 푸틴은 싫어도 러자원은 포기 못해. 유럽 제재 동참에 주춤. 왜냐면 이유가 에너지 공급 대체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끊으면 뭐 그 대체할 게 없어서 지금 수입 거부 땐 마비될 수, 그러니까 유럽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즉각 멈추며 대량 실업을 가져오고 차량 연료 공급도 중단할 것이라 우려. 벨기에 총리도 이런 말 했어요. 유럽 경제에 대단히 충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 이는 러시아의 가장 큰 수출 상품이자 가장 큰 달러 통화 공급원, 월 200억 달러, 월 한 24조 원, 유럽 동맹국들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제재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는 에너지 상품 판매에 대한 예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는 푸틴에게 경제적 사회적 압력을 가하는 과정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놨죠. 사실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건 아니죠. 사실상 미국은 제재를 통해 러시아에 영향을 미치기로 결심했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니에요. 네, 아킬레스건은 안 건드리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상당한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럽은 근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유럽은 생산량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수입으로 그 차이를 메운다. 유럽은 생산은 360만 배럴밖에 안 하는데 소비는 1,500만 배럴을 매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나는 거잖아요. 한 9밀리언 배럴? 그럼 이거를 이제 메꿔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생산은 이렇게 많은데 소비는 이거밖에 안 된다. 네. 러시아는 생산보다
훨씬 적은 양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 딱 전형적인 수출 국가 다운 모습이죠.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 푸틴이 러시아의 석유 생산을 확대하고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하며 원자력 생산을 2배로 늘린 반면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은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가스전을 폐쇄하며 프래킹과 같은 선진적인 방법을 통한 개발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책감은 수출, 에너지는 수입하는 방식을 채택했죠. 유럽은. 그러다 보니까 2016년에는 유럽연합이 소비하는 천연가스의 30%가 러시아산이었고 2년 뒤에는 40%로 뛰어올랐고 또 2년 뒤에는 44, 2020년 초에는 거의 47, 거의 50%를 지금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 죄책감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유럽은 특히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이는 유럽 국가들이 국내에서 보다 환경적으로 책임지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이 이런 안 좋은 오염 환경의 요인이 되는 것들은 죄다 러시아로 넘겨버리고 자기네들은 깨끗한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사용하고 뭐 자동차도 굴리는데 그 죄책감을 이제 던 거죠. 석유 및 가스 생산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일부 국가, 특히 독일은 원자력이 안전하지 않거나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양보하여 원자력 발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대규모 전력 생산을 제공함으로써 최적의 에너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데도 원자력 발전 사용을 줄여나갔죠. 원자력 발전소 의존도가 2000년에 들어서서 독일의 전력은 30%가 원자력 발전이었는데 20년 후 점유율이 11%로 줄어들었고 재작년 마지막 날에 독일은 나머지 6기의 원자로의 절반을 폐쇄시켰고 나머지 3곳은 올해 말 12월 31일까지 폐쇄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어요. 미국 상원의원은 이달 초 한 브리핑에서 푸틴의 전쟁과 관련한 에너지 문제는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기후, 안보, 경제. 안보가 독일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초래한 과정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가지 요인 중 하나인 기후가 이 결정에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지금까지 이 에너지에 관련돼서 안보는 별로 생각 안 하고 경제성, 기후 문제, 당연히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안보를 소홀히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원인이 크다 라고 지금 보는 시각이 있어요. 자, 한국을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선언, 신규 원전 전면 백지화, 2017년 대통령 당선되고 거의 직후 이런 말을 했었어요. 경제성 논란에도 문정부 탈원전 기조 유지할 듯. 2020년이죠. 2년 전에도 계속 그 탈원전 기조 유지할 듯이라고 했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지난달에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원전 향후 60년간 주력 전원, 원전 생태계 붕괴시켜놓고 이제와 말 바꾼 문의 분통,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결국 믿을 건 원전뿐 탈원전 정책 어디로 5년간 탈원전을 외치더니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죠. 한국의 문 대통령이 60년간 원전 활용 다시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 전력 생산에 쓰이는 천연가스는 수입에 모두 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믹스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걸 인정했고, 근데 이제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은 하는 건 맞아요. 60년간 원전 활용은 지금 이건 원래 계획돼 있던 걸 지금 계속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오해받는 말로 비춰진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에너지 그 4개 아까 말했던 요소 중에 에너지, 기후, 안보, 경제성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안전. 문 대통령이 아마 그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지는 거 보고 거기에 대한 안정성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도 탈원전을 선언한 이유가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안보의 그 에너지의 그 안보의 중요한 요소는 좀 배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랑 좀 비슷한 생각을 한 거죠. 기조가 그러다 보니까는 유럽에서 막 그레타 썬버그 같은 어린 여자애가 나와서 친환경, 기후 변화 이런 걸 막 외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우리나라도 동참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I'm one of the lucky ones.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알아요. 대체재를 미국이 제공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미국 EU 공급 확대 협력,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 했어요. 러시아산 가스를 제거하는 것은 유럽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옳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훨씬 더 강력한 전략적 기반 위에 올려놓을 것. 이 모든 조치는 EU와 미국을 더 가깝게 만들며 우리 모두의 승리. 미국이 지금 유럽에 겪는 그 아픈 것을 뭐 반창고라도 좀 붙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슬슬 러시아 의존도를 줄여나가게끔 만든다는
건데 지금 에너지는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하워드 막스가 말하는 두 번째 펜듈럼 다른 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몇백 년 전 생산이랑 소비는 그냥 같이 있었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철도가 탄생 후 생산과 소비의 위치가 수백 킬로 심지어 수천 킬로까지 분리가 돼 있어. 생산 기지와 소비 기지가 분권화 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과거엔 현지 고객으로부터 생산되어야 했던 식품이나 건축 자재들이 전국적으로 공급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이를 통해 노동력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나 전문화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서 상품을 집중 생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대기업들이 탄생이 가능했다는 점. 이러한 요소들은 세계 각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고 항공, 화물, 운송과 컨테이너화의 출현으로 국경을 초월한 무역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했죠. 한 예로 일본이 어떻게 커왔는지 일본이 가장 좋은 예예요. 값싼 노동력과 제품 조립 기술 덕분에 일본은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주요 수출국이 되었다. 그 제품들은 가격 경쟁력이 높고 처음에는 품질이 낮았지만 일본은 곧 세계에서 원하는 브랜드를 개발. 1950년대 후반 주된 포인트는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 그 시장을 파고 들어갔죠. 미국 자동차 시장을. 80년대 초 가격은 여전히 매력적이었지만 품질이 좋아졌어요. 메이드 인 자펜이 굉장히 이제 먹혀 들어갔죠. 자동차 연비 좋고 고장 안 나고 가격 싸고 제조 원가가 낮다는 유혹으로 생산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본에서 또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게 됐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성공한 그 케이스가 일본이 이제 그 임금이나 이런 게 다 비싸지다 보니까 또 이제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또 이제 이전하게 되는 거예요. 95년 이후 중국으로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했고 그 후 티셔츠나 청바지 등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의 생산이 베트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으로 이게 지금 현재 그 국제 무역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갔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노동력 공급이 빡빡해지면서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됐죠. 1인당 소득과 생활 수준이 높아져 중산층이 확대되고 내수가 강화되고 아주 전형적으로 뭐 우리나라 같은 또 케이스죠.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진짜 이렇게 해서 딱 큰 거예요. 그 결과 미국 이외의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가 증가했죠. 제조가 이루어진 국가의 경제 성장이 됐죠. 우리나라죠. 미국 수입업자들의 경쟁력이 향상됐죠. 미국 소비자의 저렴한 가격 상품이 제공됐죠. 이거의 또 결과는 지난 40년 동안 미국에서 경험했던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크게 기여를 했다. 딱 이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미국이 세계 글로벌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40년 이어진 저물가 시대는 끝났다. 세계화 값싼 노동력 증가 덕에 80년대 이후 3%대 유지했지만 인플레이션율, 미중 갈등 심화, 코로나발 원자재 부품 공급난, 기업도 앞서서 가격 인상. 원래 잘 돌아갔는데 이게 좀 삐걱거리니까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는 40년 이래 최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죠. 오늘날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요인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돼 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주요 생산을 국내로 복귀함으로써 공급 라인을 단축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한다. 신냉전 시대 과감한 리쇼어링 유인책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정세가 미국과 유럽 등 서방대 중국, 러시아 간 신냉전 구도로 변화하면서 주요국들이 중국, 러시아에 치중된 글로벌 공급망과 해외 사업의 재편과 다변화를 꾀하면서 해외로 나간 기업을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의 관심,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을 빚자 그동안 중시되어온 비용 절감, 못지않게 공급의 안정성의 변수로 떠올랐다. 인건비가 싼 곳에서 생산할 수요가 있는 곳에 판매하는 기업 경영의 효율성보다 공급의 안정성과 국가 차원의 경제 안보를 따지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펜듈럼의 스윙?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게 지금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패러다임 시프트에 있다라고 지금 하워드 막스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불리할 수밖에 없죠. 한국은 아까 말했던 그 모든 혜택을 받던 나라예요. 미국에서 싼데 생산자 싼데 찾으려고 한 데가 한국에 오게 된 거고. 근데 지금 그런 그 글로벌 시스템 안에서 우리나라가 커 왔는데 지금 그게 무너지면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죠. 이거는 지금 지금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있어요. 지금 사우디에서 석유 거래하는 그 화폐를 달러로 안 받고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랑 할 때는 위안화로 받겠다 라고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달러로서의 기축통화가 조금 이제 소실되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보는 걸 수도 있고 교란 발생은 식량 흐름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수출 관련
품목들이 시장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정학적인 이유로 인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떤 시장의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저는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안 먹히는 공식. 최근 수십 년 동안 많은 업계가 생산량의 상당 부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로 이전하여 값싼 노동에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했죠. 이 과정은 생산이 이루어진 신흥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했죠. 우리나라 제조 및 수입업자의 저축과 경쟁력을 높였으며 소비자에게 저렴한 상품을 제공했죠.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갔는데 가장 대표적인 품목 하나, 반도체죠. 과거 트랜지스터, 집적 회로, 반도체 등 전자제품의 가장 중요한 초기 개발의 대부분은 미국 기업에서 이루어졌죠. 1990년 미국과 유럽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80% 이상을 담당했어요. 근데 현재 2020년 미국 유럽 점유율은 약 20% 불과 추정되고, 대만, 한국이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최대 반도체 생산국으로 부상. 오늘날 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최신 5나노미터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TSMC와 삼성뿐. 대단하죠. 정말 대만과 우리나라는 그 아까 말했던 그 시스템에 정말 엄청난 혜택을 받은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붕괴되니까는 동시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엄청 또 많아졌죠. 그게 지금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냐. 반도체 공급난의 우크라 사태까지 차량 생산 늦어지고 가격 더 뛸까 업계 긴장, 엎친 데 덮친 자동차 업계 발동동, 3분기 해소 전망 차량용 반도체 대란 더 길어진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021년 770만 대의 자동차를 덜 생산할 예정이며 이는 매출의 2,100억 달러, 270조 원 타격을 줄 것. 270조 원을 타격을 주는 거야. 반도체 공급이 지금 원활하지 않아서. 세계는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유럽은 어떻게 러시아 에너지 상품 수출에 그렇게 의존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높은 비율의 반도체나 미국을 향한 다른 상품들이 해외에서 생산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지금 에너지와 반도체에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죠. 반도체 필요하죠. 지금 막상 필요한데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다른 나라에 지금 그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왜 의존했냐? 유럽이 보다 친환경적이 되고 싶어 에너지 의존도를 높인 것처럼 미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 큰 이익을 내기 위해 해외 소재, 부품, 완제품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 미국의 국가 안보에 전자제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하면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이 유럽 연합을 괴롭히는 것 같은 방식으로 이 취약성은 언젠가 다시 미국을 물릴 수 있다, 바이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독일이 지금 러시아 에너지 제재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딱 걸린 거죠. 지금 러시아. 지금 이 하워드 막스가 말하는 것도 반도체 산업만 봐도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은 미국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 에너지를 건드려야 되는데 에너지를 못 건드리고 있죠. 미국도 뭐 어떻게 하다가 이런 시나리오에 오면은 딱 뭔가 이렇게 건드려야 되는데 못 건드리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왜냐?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부터 금융위기 때까지 정말 브레이크가 없던 미국의 자본주의라고 제가 뽑은 거예요. 제목. 자본주의는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욕구의 기초가 돼 있죠. 세계화를 통해 비용이 가장 낮은 곳에서 생산을 수행. 이 두 강력한 요소의 조합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 깊은 영향을 끼쳤음. 소련 붕괴 이후 91년 현재까지 미국 주도의 신세계 질서. 최근 수십 년 동안의 주요 지정학적 발전에는 교통 및 통신의 개선으로 인해 세계가 축소되고 있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가지게 됐어요. 세계는 하나다. 뭐 이런 식이죠. 역사적으로 드물게 비교적 세계 평화의 시기를 우리가 겪었어요. 이 양호한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또 단기 기억증이 또 한몫했다.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그 전쟁 없이 평화롭게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았는 거죠. 우리 지금 인류는 이게 정상이다. 지금 역사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난 30년 동안 이때가 정말 이게 비정상이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쳐들어가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역사로 봤을 때 이게 정상이다. 이런 발전은 함께 세계화와 국가의 상호 의존을 향한 펜듈럼의 거대한 스윙을 일으켰다. 그쵸? 기업과 국가는 해외에서 해결책을 찾아 막대한 이익을 창출, 잠재적인 위험을 간과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는 이게 비정상인데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안보, 안정, 이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그 결과 최근 수십 년 동안 국가와 기업은 가장 저렴하고 쉬운 해결책 그리고 아마도 가장 친환경적인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었음. 따라서 멀리 떨어진 공급처에 대한 의존과 저스트인타임 주문 방식이 채택됐음. 경제학은 선택의 과학. 얻는 게 있으면 있는 것. 친환경을 선택했는데 안보를 고려를 안 한 거죠. 오프쇼어링을 통한 효율성을 선택했는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졌을 때 그게 지금 공급망 붕괴의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건 생각 안 한 거죠. 세계화의 이런 부정적 측면의 인식은 이제 로컬 소싱 쪽으로 되돌아가는 것의 약이 가장 싸고 쉽고 친환경적인 공급보다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소스를 더 많이 제공할 것. 예를 들어 미국 및 해외 기업 모두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 미국 소재 부품 및 완제품 수입 업체들이 국내와 가까운 공급처를 찾고 있을 것으로 예상. 최근에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에 20조 원 규모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발표했죠. LG 엔솔 GM 미국의 세 번째 배터리 공장 3조여 원 투자 2024년 생산 계획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다시 미국에 짓는 거죠. 네, 해외에 있었던 걸. 마찬가지로 이제 독일은 12월 31일에 이건 하드 막스가 예상하는 거예요. 올해 말에 나머지 세계 원자로를 폐쇄하라는 계획을 이행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2021년 말에 퇴역한 세계의 원자로를 재가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보고 있는데 독일이 안보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탈원전을 안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러시아 공급 중단 위협에도 독일은 탈원전 계획 예정대로 라고 하네요. 하드 막사 생각하는 만큼 네, 독일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 현재. 그리고 이거는 재밌는 걸 수도 있는데 독일의 외무부 장관분이 그린 파티 출신이에요. 녹색당인데 당연히 탈원전 이거죠. 지지하는 분이신데 또 러시아는 또 엄청 싫어요. 완전 반 러시아예요. 예전부터 독일의 녹색당은 완전 반러. 석유, 가스 이런 거 계속 수입하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한 거죠. 되게 재밌는 포지션에 있는 거죠. 이 외무부 장관은. 탈원전이면서도 반 러시아. 그래서 지금 얼마 동안 펜줄럼이 세계에서 벗어나 온쇼어링으로 움직일 것인가? 답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랐고, 그리고 신뢰성 안보에 기반한 필요성, or 무조건 저비용 소싱에 대한 필요성, 이 둘 중에서 어느 세력이 이기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지금 하드 막스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펜줄럼 스윙이 아마 계속 일어날 거예요. 하드 막스가 지금 생각하는 만큼 독일도 이렇게 휙 다시 옮겨갈 줄 알았는데 안 옮긴 거 보면은 이 펜줄럼은 계속 이렇게 스윙할 거라는 거죠. 네, 신뢰성 안보냐, 무조건 이 효율성, 돈을 따져야 되냐, 이 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는데 하드 막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제학이나 지정학 같은 복잡한 분야에서는 쉬운 결정은 거의 없다. 선택만 있고 그중 많은 것이 매우 어렵다. 선택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점. 지금 이제 진짜 더 고려를 해야 된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화로웠죠. 하지만 그거는 정상이 아니었다는 점. 긴 인류의 역사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안보에 대한 거를 되게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드 막스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이 큰 흐름에서 우리가 어디서 투자 기회를 찾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이리로 오는 거죠. 온쇼어링 쪽에서 투자를 찾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 대상이 된다. 이제 사업을 할 때 그걸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